자, 그러면은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영상을 하나 찾았는데 중간에 이제 훔볼트 돌아가신 줄 모르고 미국의 화가가 훔볼트의 세계를 안데스의 심장이라고 하는 제목인가요? 그 그림을 그린 거를 푸는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미국의 자연사 정말 가보고 싶은 데 많으시죠? 스미소니언 이런 데 우리 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자연사 박물관도 가고 싶고, 그, 인류학 박물관 많이 가고 싶은데, 진짜 너무 멀리 있네요. 그래서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 미술관, 뭐 연구재단이죠. 그것이 만들어진데도 훔볼트가 미국에 끼친 영향이 대단한가 봐요. 아메리카에 대해서 훔볼트 한번 잠깐 왔다 간 거나 다름없는데도 그의 세계관의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뭐 도로 중에도 훔볼트 이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로, 땅, 별, 뭐 온갖 데 이제 이름 많이 붙여서 중간에 비유 나오죠. 아, 네모 안에 뭐 많다고. 이런저런 생물들이 막 많다고. 그럼 훔볼트 뭐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근데 이제 이 위대한 인간에 대해서 다시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훔볼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자연에 대한 관점이 그의 혁명론을 이끌었다라고 해서 자연은 자연은 다양하다. 그리고 자연에 존재하는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개념으로 자연 전체를 182쪽에 자유공화국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한 것이 이제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 인상적이고, 또 이제 지난주 얘기했던 것 중에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말 자체가 공존과 공생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우리 일곱 사람들한테는 참 중요한 키워드인데, 누가 하냐 연결을, 어떻게 하냐 연결을,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읽었던 청킹 맨션으로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데까지 도착했고, 어떻게 하냐라는 방법에 있어서 훔볼트의 이 책은 진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진짜 잘 쓰여진 책이고, 이 한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그의 시대와 그의 사후를 통틀어 가지고 조망하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연관을 만드는 과정을 공부를 했고, 그 자연관 때문에 예를 들면은 흑인 노예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왕정에 대해서도 훔볼트가 정책 입장을 되게 많이 갖게 됐다라는 얘기까지를 이렇게 하면서, 아, 기억나세요. 연결이 우리 전체 이제 시즌의 화두인데 누가 하냐 어떻게 하냐 요 두 가지로 이제 책을 수렴했을 때 이번 책 다음 책이 어떻게 하냐에 맞춰져 있고, 어떻게 하냐라는 걸 보면 그 누가 에 대한 정의도 바뀌는 게 이제 다음 책입니다. 다음 책. 근데 여기서 연결을 누가 하냐는 거는 청킹메이션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연결의 방법에 있어서 훔볼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자연 그림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자연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훔볼트의 독특한 자연과 자기에 대한 표현법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찾아보니까 과학을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훔볼트가 선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생물학, 물리학, 뭐 천문학을 포함해가지고 이걸 전반적으로 시각화하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시각화했다는 것도 훔볼트한테는 중요하고, 그 시각이 대단히 감수성, 상상력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 저자도 강조하시고, 그 이제 주로 훔볼트의 과학적 업적에 그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어떻게 하냐에서 훔볼트가 가장 중요한 인간의 능력은 상상력이다. 뭐 개미나 호랑이는 다른 방식으로 연결을 하고 있을 테지만, 연결이 이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현상적 상태가 아니고 계속 연결을 해내야 하는 인간적 과제가 있는데,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상력이다라고 하고, 상상력에 대한 얘기는 기현쌤의 좋은 질문부터 이렇게 이제 2차 시까지 오고 3차 시도 오네요. 이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자연에 대해서 계속 뭐 이렇게 감흥을 하게 되면서
다시 그 자연으로부터 배우게도 되고 느끼게 되고 자연을 흡수하고 자연에 접속하는 이 두 개의 그 관계를 맺는 능력을 상상력이다라고 humboldt가 말하면서 그러니까 상상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감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상력 훔볼트는 좀 더 시각 중심으로 설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 훔볼트의 세계관을 잇는 사람들은 모두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쓴다. 이 두 가지를 소개를 주로 하네요. 만약에 훔볼트의 자연관에 대해서 좀 더 연관성을 보려고 했다면은 이 뒷부분에 이 안드레 울프 선생님께서 훔볼트의 계승자들로 과학자들로만 계열화시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그 활동 면에서 보면은 자연 그림이라는 개념에 왜 그림도 있고 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훔볼트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연과 연결을 일으키는 그 기술은 이 안드레 울프 선생님도 두 가지 시각적으로 그림 그 다음에 이제 글도 시각화되는 방식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이 두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훔볼트 사후에 가장 훔볼트다운 사람 네 사람 정도를 꼽는 걸로 이 책의 뒷부분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해켈도 과학적 입장이라기보다는 그게 그림으로 들어오고 그 그림이 아르누보라는 예술을 일으켰다는 것도 이제 정말로 재밌는 부분이 아르누보가 왜 꽃장식 있지 않습니까? 꽃장식. 아르누보 장식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달까요? 그 계승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딴 계열로 제가 알게 된 게 있는데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예 운동을 했던 영국 사람인데요. 러스킨을 프루스트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왜 그러시나 이제 다른 맥락이 있었는데 이 공예라고 하는 대중화된 생필품 생필품, 생활예술을 여는 데에도 훔볼트적 세계관이 들어가 있고 그 생활예술이 다 자연 무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는데요. 요 자연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는가를 고민을 그림과 글로써 했던 사람들 네 사람을 이제 주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아주 재밌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도 그 그림이 어떻게 훔볼트의 연결을 표현해 주나를 좀 재밌게 뜯어본 영상이고요. 읽는 것도 오늘은 연결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좀 더 이제 그 뒤에는 만약에 이제 훔볼트의 과학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좀 더 심오하게 전달되는 부분도 해켈이라든지 다인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저는 연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러시아 잠깐 갔다 왔고요. 러시아 진짜 잠깐 갔다 왔는데 러시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 책으로 돌아가면은 러시아 이후부터는 이제 다윈을 만나게 됩니다. 17장이니까 350. 이게 이제 책에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훔볼트가 이제 지고 다윈이 뜨고 이래서 두 과학계의 성인의 이렇게 세대 교체, 그러니까 무슨 왕관을 주고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훔볼트는 종의기원을 몰랐죠. 종의기원을 모르고 다윈은 이제 훔볼트의 코스모스가 이렇게 출간된다는 거를 막 이렇게 이제 그 심장을 뛰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으로 천천히 따라가 보면은 다윈의 그 다인이 비글호를 타게 되는 것도 354쪽에 보면 훔볼트의 신병기, 이게 이제 신병기라고 해서 퍼스널 트래블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여행기 신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신변이라고 한 게 자기 여행기에 자연물이나 지역 경관에 대한 소개를 자기의 개인적 경험으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훔볼트가 문체 실험을 하는 거죠. 문체 실험을. 오늘 저의 주제는 연결을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7명한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글쓰기냐. 왜 웃으세요, 정임쌤. 글쓰기도 있고, 읽기도 있어요, 읽기. 이제 우리한테는 읽는 그 연결을 손으로 한다. 이 손에 대해서 다음 책의 전체 제목이 만들기잖아요. 팀 인골드의. 그래서 다음 책이 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손에. 처음부터 끝까지 손에 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손이 이런 건가 싶게 깜짝 놀라게 만드는 책이고 글쓰기도 팀 인골드한테 치는 거 말고 이렇게 실제로 특히 만년필도 아니고 연필
볼펜은 뭐 저 멀리고. 그래서 이걸로 쓰는 것이 어떻게 연결인가도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요. 어, 인간이 연결된다는 거에 대한 관점으로 쭉쭉쭉 볼 수 있는 이제 그 세 번째,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한데, 다윈이 이 배를 타게 된 것도 훔볼트의 신병기 덕분이고, 훔볼트 신병기 덕분에 타게 되고, 타서 이제 글을 쓰게 되죠. 352쪽에 훔볼트는 너무 좋아가지고 352쪽 맞죠? 너무 좋아가지고 딸딸딸 외워가지고 여행을 떠나겠다고 다짐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원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병기의 다인에 대한 역할은 첫째는 세상에 특히 그 남아메리카라든지 유럽이 아닌 데에 얼마나 우리에게 낯설고 광대한 자연이 있는가를 이렇게 촉발을 시킨 거잖아요. 신병기의 내용이 아니라 신병기의 문체로 다윈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윈이 이 배 안에서 다윈은 배가 되게 작았을 텐데 다윈 뭐 바쁘고 또 다윈이 얼마나 훔볼트보단 더 너그러웠나 봐 친절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같이 배 탄 사람들이 막 감염이 돼가지고 다윈을 위해서 막 덩달아 이렇게 식물 채집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윈도 낯선 장면에 딱 들어가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humboldt가 설명해 준 거를 보고 아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갔는데도 그것보다 더 막대한 자연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훔볼트에게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다윈이 이렇게 됐죠. 359쪽을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다인은 고향에 보낸 편지에 나는 개안 수술을 한 것과 같다.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게 개안 수술을 하러 가는 것과 같다. 그 말에 일리가 있는데 이 다인 그 훔볼트 책을 따라가기도 하고 이제 훔볼트 안 간 데도 보니까요. 이제 합쳐져서 너무 생소하고 어리둥절해서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그 감수성을 초과하는 거, 그 다음에 언어화되지, 관념화되지 않은 세계를 만나면은, 그래서 우리 이 얘기를, 정임쌤과는 그때 못했던 것 같은데요. 여행기 읽은 것 중에 달의 뒷면을 본 사람 얘기를 우리가 읽은 게 있었어요, 입문서에. 근데 달의 뒷면을,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본 거죠, 우주선 안에서. 근데 인류 중에 달의 뒷면을 본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같은 면 보고 있잖아요. 그 뒷면을 갔는데 그 우주비행사가 한 반 페이지 정도밖에 못 써요, 글로. 이제 그 장면을 그때 세미나 할 때도 아주 인상적인데 우리가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좋아도 그거를 순서대로 전개시키고 뭐가 뭐다라는 걸 파악하는 툴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너무 좋은 것과도 바꿔 말하면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뭔지 모르겠고 그냥 뭐지? 이런 상태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그 연결이란 단어를 저도 좋아하고 공생을 좋아하는데 이번 책을 읽으면서 좀 더 들어가면은 인간에게 연결이 된다는 거는 관념의 질서가 이 머릿속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짜여지지 않으면은 대상과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맞물리기가 되게 쉽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는데, 이 다인의 경우를 보고, 충격으로는 그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 모호하겠죠. 뭐 막연하고 모호하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글을 계속 쓰는 것도 그 이제 함정이 있는데 결국은 낯선 걸 만나도 알고 있는 걸로 밖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건 낯선 건데 알고 있는 요게 익숙한 거잖아요. 요 벽 사이를 이제 넘는 것이 연결이라면은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는데 다윈의 경우에는 이때 훔볼트가 말을 푸는 방법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그래서 뒤에 이제 설명해 보면은
다윈은 결국 훔볼트의 신병기에 쓰여진 다른 동네에 대한 묘사를 메타포처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연결된다는 게 이제 훔볼트도 계속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자연을 욕망하도록 이렇게 언어를 깔고 가고, 그러면 그 언어 속에서 다인이라든지 존 뮤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언어를 타고 훔볼트랑 연결되면서 훔볼트가 본 세계랑 연결되겠죠. 그래서 그 훔볼트나 다윈이 과학자라고도 알고 있지만 이 과학자들에게 쓴다는 문제가 너무 중요했다는 생각도 드는 359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362쪽 가면 막 이제 다인도 전염성이 되게 강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연결된다는 거에 대한 여러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이거 제가 어떻게 들으는 건데, 어느 시골 학교에, 초등학교인데, 학생들 모두의 꿈이 생물학자가 되는 거래요. 그 학교에 누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생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애들은 다 생물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그 전염력이. 근데 그 전염력이 강하다는 게 뭘까? 상대를 내 관심으로 계속 끌어들이고 촉발하는 힘인데, 그게 그냥 그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말만 잘했을 리는 없고, 그냥 좋아, 좋아, 이렇게 꾀꾀거리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고, 이 다윈이 말도 잘했고, 채집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된다는 걸 뭐라는 걸, 이 뒷부분에 3부는 쓰기, 읽기, 이걸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363쪽에 보면, 그 두 번째 문제 항해가 개설될도록 다윈은 훔볼트의 저서를 읽을 필요성을 더욱 느꼈대. 신병기를 딸딸 외웠는데 항해를 계속할수록 이분이 쓰신 다른 거 쓰실 아니면 더 열심히 이래서 훔볼트의 책을 붙여라고 했더니 이제 엉뚱한 게 오고, 그런데 이것도 참 재밌죠. 배가 다음 항구 어디니까 물건을 거기 보내가지고 찾고 그렇게 하는데, 세 번째 문단에 비그로 항해 기간 내내 다윈은 훔볼트와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눴대요. 그러니까 연결된다는 게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고,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연필을 손에 쥐고 오늘 3차 시에 우리가 만난 이 네 분, 다섯 분들은 중간에 많이 나오죠. 그의 손에선 펜이 떨어지질 않았다. 우리도 목걸이에 이렇게 연필을 하나 걸고 이렇게 펜을 놓으면 안 돼, 우리는. 네, 그리고 주머니에 늘 이렇게 이렇게 막 있어야 되고. 그래서 대화 방법이 뭐냐면 연필을 손에 쥐고 신병기를 읽으며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맨날 하고 있잖아요. 줄 치고 붙이고 째고 또 사서 또 줄 치고 붙이고 막 하는 이게 대화라고, 저자랑. 그래서 그의 세계관하고 나의 알고 싶은 욕망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책에는 매듭이다라는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뒷부분에 제가 그렇게 꼼꼼하게 읽고 이거를 책을 선정한 건 아니어서 이렇게 완전히 인골드랑 읽기로 너무 내가 잘 짰는데 이게 자찬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너무 이렇게 하고 근데 안드레아 울프 선생님이 중간에 인용 많이 하시잖아요. 그 사진 같은 거, 노트 같은 거. 이제 그런 것이 연결의 이미지, 대화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망에 대한 그 훔볼트의 개념은 364쪽에도 나오고요. 훔볼트 그거를 이제 다윈이 받아가는 거. 364쪽에 다윈은 글을 쓸 때 마지막 문단에 과학적 설명과 시적 표현을 본보기로 삼았다. 그 다윈에게도 상상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했고, 365쪽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훔볼트는 현미경과 만원경을 동시에 쓸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 관점을 동시에 조망하는 시야를 가지는 것을 훔볼트가 막 권했고, 그 다음에 368쪽을 보면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다윈도 노예제에 대해서는 이 가문 자체가 또 반대하고 이제 과학자 집안이니까요. 그래서 이 자기 공부로부터 정치적 메시지가 나온다는 이런 것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369쪽에 1839년에 비브로 항해기가 나와서 다행히 이제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책의 다인의 목표도 그 문단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원주민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정보 동시에 자연에 대한 정서적 반응. 그러니까 이 자연이 다인이라는 한 사람에게 일으킨 정서적 반응을 이제 계속 전달하려고 한다. 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객관적 세계와 그것을 마주해서 정서적으로 감흥을 하고 있는 주관적 나가 글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끊임없이 안드레아 울프 선생님이 다윈이나 훔볼트나 이제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연을 일반적인 사람 말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모두 다 주장을 하고 계시죠. 모두 다. 그래서 객관적 자연이라고 없다는 그것은 뒤에 나온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이 자연이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계속 주목을 하기 때문에, 해켈도 그렇고, 존 뮤어 이렇게까지 모두가 손에서 펜을 놓지 않고 그리거나 쓰고 있는 거죠, 그리거나. 아마 훔볼트는 우리 시대에 있었으면은 사진 찍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미야자키 하야고 화내셨다는데. 아니, 너무 그 지브리 이미지 과하게 쓰고 되게 모독하는 것 같고 이런 뉴스도 제가 오며가면서 잠깐 봤는데요. 그렇게 그릴 때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가 중요하고 어떤 나무 밑에 서 있는가가 나에게 갖는 감각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윤리적 차원의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다윈도 생각했다라고 안드레아 울프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이 책이 비그로 항해기가 너무 훔볼트를 많이 읽어가지고 이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369쪽에 외람 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베껴 써가지고 이제 뭐 절로 된다. 그 필사를 할 때 우리도 너무 베끼고 싶은 문체를 많이 이렇게 쓰면은 거의 이제 그 세계관으로 들어가는가 봐요. 그래서 다윈도 훔볼트도 이제 이 책을 아주 좋아해서 둘이 이렇게 주고받고 373쪽에 보면은 이제 훔볼트와 다인이 서로 지구에 대해서나 생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공유하는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윈이 가진 375쪽에 모든 동물들의 공통조상 찾기라든지 자연 선택이라든지 이런 자연에 대해서 왜 여기는 이 동물이 저기는 저 동물이 왜 같은 위도의 다른 식물과 동물 왜 같은 고도의 다른 기후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그 차이를 설명하려는 이론을 다인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갑니다. 만들어가는 논리적 얘기가 있고 좀 전에 기현쌤 말씀대로 훔볼트의 뭐가 자연과 나의 정서적 반응과 상상력으로 표현된 건가는 377쪽에 이 각주를 한번 읽어볼까요? 윤학생께서 각주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아, 책이 있어요? 아, 있다. 자, 좋다. 그러면 훔볼트가 신병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고 합니다. 네, 훔볼트는 신병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 숲속의 덩치 큰 동물들은 덤불 속에 은둔하며 사냥감을 기다리고 새들은 나뭇잎이나 바위 틈에 가만히 숨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외견상 조용한 가운데서도 귀를 쫑긋 세워 공기가 전해주는 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그러면 우리는 희미한 진동, 지속적인 속삭임, 곤충의 웅웅거림이 대기의 하층부를 가득 채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으로 하여금 생물의 힘과 세력권을 이만큼 잘 느끼게 해주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무수히 많은 곤충들이 토양 위를 기어 다니는가 하면 뜨거운 햇빛에 바싹 마른 식물 주변에서 날개를 파닥인다. 썩은 나무 등걸에서부터
바위에 갈라진 틈, 그리고 도마뱀, 노래기, 무족, 영월류가 돌아다니는 땅바닥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소에서 온갖 소음들이 뒤섞여 흘러나온다. 자연계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많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 생명은 세상 어디에나 골고루 퍼져 있으며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다. 건조하고 갈라진 토양이 됐든 깊은 물속이 됐든 우리 주변을 순환하는 공기 속이 됐든 말이다. 이런 문장이 신병기에 가득 있나 봐요. 그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요거 한 번 베껴 써봤는데 손으로 그 세종 호수에 가서 세종 호수에 가서 아이고 흉내를 내볼까? 이게 그 다인이 이랬다는 거죠. 다인이 자기가 본 강과 숲을 이런 건가? 훔볼트가 본 순서대로 동물을 찾는다든지 가만히 멈춰서 소음을 들어본다든지.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이게 아주 공감각적이면서도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그려지도록 훔볼트가 글을 쓰는 솜씨가 되게 뛰어나고 타고났다기보다는 개발한 거라고 안드레아 울프 선생님이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각이 되게 미시적이잖아요. 땅 위에 붕붕거리는 작은 벌레 이런 느낌이고 땅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흙냄새 우리 정유생의 흙냄새 좋아하시는데 요런 게 계절에 따라서도 흙냄새가 다 다를 거고 아주 미세적이고 구체한 것을 자기가 오감으로 천천히 느끼는 것을 신변기에 그래서 신변이라고 했나 봐요. 근데 되게 개인적인 것 같지만 humboldt가 아닌 나도 여기 안 가본 저도 이거 이제 그려지죠. 이거는 문체의 힘인데 또 보면 특별한 것 같지도 않죠.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걸 다윈이 메타포로 전환시킵니다. 377쪽의 위에 이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생물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간뚝을 생각해보면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수많은 식물종, 덤불 위에 앉아 지저귀는 새들, 이리저리 날뛰는 다양한 곤충들, 그리고 축축한 토양 속에서 기어다니는 벌레들, 정교하게 설계된 생물들은 각각 현저히 다르지만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다. 그들은 제각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제각기 태어났다는 이론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작동하는 자연 법칙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 밑에 걸 읽고 또 읽은 다음에 다윈이 이걸 자기식으로 이렇게 압축을 하면서 가져가는 과정을 안드레아 울프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네요. 이게 글쓰기 체육관에서 운영해 봐도 좋을 정도로 이 문체를 흡수한다는 거는 어떤 뭐 필요와 욕구도 있어야 되지만 이 세계관을 자기가 계속 가지고 오는 걸 저는 이게 글 쓰는 우리한테는 연결의 기술로 다가와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저도 한번 베껴보고 이 책 자체도 궁금해 봤습니다. 그래서 377쪽의 마지막 문단에 보면 뉴턴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섰던 것처럼 다인도 훔볼트의 어깨 위에 서 있다. 거인의 어깨 위에 거인이 올라가고 이런 방식으로 이 이제 과학과 지성의 거장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죠. 18장에는 이제 훔볼트가 코스모스라는 이 대작을 씁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책은 이 훔볼트의 엄청난 야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책을 잘 보면은 훔볼트에 대한 책이기도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토론은 왜 자연의 발명일까 제목이 이거고요. 그런데 훔볼트 개인에 대해서도 천천히 따라갈 수 있지만 책들의 역사이기도 하죠. 신병기에서 코스모스로 그리고 그 훔볼트 이후에 나왔던 책들 물론 작업을 또 책들로 우리가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걸 보면은 이 안드레 울프라고 하는 정기 작가의 목표는 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글 쓰는 기에 대해서 요 주제가 더 크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코스모스라는 책의 독특함 그리고 훔볼트의 독특함이 이제 18장에서 설명이 됩니다. 이제 훔볼트가 코스모스라는 책을 제목부터 이렇게 이제 딱 결심을 했는데 이게 자기가 광기에 사로잡힌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고 이 책은 원래 설계도보다 계속 이렇게 이제 버전이 바뀌기도 하고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점점 많아져죠 볼륨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노쇠한 자기랑 싸우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글이 쓰여지는데요. 자, 379쪽의 두 번째 문단은 그대로 우리가 정보로 잘 가지고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
그 공부를 할 때 이러한 상식의 정보는 조금 갈무리를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근대 전환기라고는 17, 18세기에 나오는 여러 역사적 사건들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수록 쓸 일이 많더라고요. 이제 정보로 좋았는데요. 1834년은 그 선생님들도 되게 반가우셨죠. 이 용어가 처음 만들어졌대요. 아니, 원래 있었던 얘기가 아니네요. 그 과학자라는 용어가 처음 만들어진 해고, 과학이 처음으로 전문화가 돼서 이제 분과 학문의 슈퍼스타들의 그냥 작업인 것처럼 그린 데다가 그 넷째 줄에 보면은 과학이 이제 자연을 벗어나기 시작해요. 점점 실험실로 걸어 들어가서 자연은 실험과학의 시대가 열리는 그때에 훔볼트가 나는 자연과 인간과 우주를 통합하는 저서를 쓸 거야. 거의 내가 미쳤다 싶다. 이렇게가 이제 방대한 주제를 쓰면서 이전에도 훔볼트가 말도 많고 책도 잘 읽고 막 질문도 많았는데 지금 요거는 저는 이걸 주목해 봤는데요. 코스모스라는 책이 쓰여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단독 저서가 아니죠, 단독 저서가. 이전에 신병기라든지 이 침보로소에 갔다 온 요거는 자기가 관찰한 걸 중심으로 정보를 정리를 주로 해서 저자가 훔볼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는 종합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게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왜 대학의 교양 과목 같은 것, 그 청강하러 가지 않습니까? 공책 끼고. 나이도 많은데 청강하러 가면 그 학생들이 아니, 누구야? 야, 훔볼트래. 이 시대가 전 세계가 훔볼트라는 이름을 모르지 않던 시대라고까지도 어떤 영상에 보니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 훔볼트가 대학 노트 들고 공책 가서 고전문학 듣고 나 이거 좀 모른다고. 그럴 정도니까 과학이 아니라 이제 범위를 확 넓히는 거죠. 진짜 반시대적인데 이 시대 다른 과학자들은 다 하나만 가지고 자기 랩으로 들어가던 중간에 자기 랩에서 다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더 들쑤시고 다닙니다. 아주 이 걸음이 본인의 직관이겠지만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었나. 예, 저는 그 관찰, 이 스케일은 그의 관찰과 걷기에서 나온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18장은 훔볼트가 글 쓰는 과정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의 그 지식이 어떻게 엮이고 엮을 수 있는가를 우리 얘기를 해 봅시다. 세 번째 문단에 훔볼트는 코스모스에서 방대한 주제를 다루기로 해서 인간, 바람, 우주 다.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분야는 모든 분야여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모르는 게 많았어. 원래도 호기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호기심이 아니고 모르는 게 많아진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잖아요. 호기심은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의 그 범위가 내가 원래 알던 그 지식의 바운더리에서 내가 물고기 중에 얘는 몰랐네. 혹은 이제 원래 관심은 많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 문단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게 있다는 걸 훔볼트가 알게 됐구나. 그러면서 모든 걸 알 수도 없다는 걸 받아들여요. 그 완전히 다른 humboldt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호기심 많고 이렇게 지식을 쫙쫙쫙쫙 흡수만 하던 훔볼트가 아니라 더 많다, 다 알 수 없다. 그거는 이 자연에 대한 다른 태도의 훔볼트. 훔볼트의 지적 과정에서는 그 개인의 이력에서 보면 저는 코스모스가 결정적이라고 379쪽을 통해서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훔볼트는 이제 전문가들에게 도와달라 그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도 놀라셨죠? 다 도와줘? 지금도 이럴까 싶은데, 어, 저도 딱 한 번 올라왔었어요. 그 카프카라는 책을 쓰고 났을 때, 이게 카프카가 내 것처럼. 마치 이 책에 대해서 저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훔볼트는 원래도 이렇게 누구랑 자유롭게 대화를 나눈 사람이었지만 훔볼트의 질문을 받은 다른 학자들도 자기 지식을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이 지적인 분위기가 대단하게 느껴졌고, 훔볼트가 그 다음에 380점, 그러니까 훔볼트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유나쌤한테도 갑자기 나 훔볼트인데
내가 코스모스 이거를 쓰고 있는데 지금 다람살라가 어떤 거야? 라고 보내면 그래가지고 이 그 380쪽에 보면은 정보원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진짜 사람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에게 연락을 한대. 무슨 말로? 어떤 중국어로? 연락을 해서 중국인들이 유제품을 이런 걸 묻는데 너무 지엽적으로. 그런 다음에 네팔의 통신원한테 거기도 야자가 있을까? 이런 거를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몇 가지나 있냐. 그런 다음에 그런 게 그래서 hum보르트가 유명한 게 편지를 본인 너무 많이 쓰고 본인이 N 배수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막 팔에 손이 떨리는데도 답은 내가 해야 돼 이걸로 고집해가지고 나중에 막 이렇게 아니 대단하시죠. 지식을 나누는 거. 근데 요 지점이 저번에 그 수다를 나누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것 같고 소설가 한 명이, 그러니까 완전히 과학에 관심 없는 소설가가 제가 알제리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고 훔볼트가 찾아갔든지 불렀든지 그래서 거기 돌봤니, 식물이 뭐니, 그려봐라, 지칭을 해가지고 그 큰 곤욕을 치렀대. 자기 생각도 안 났는데 막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그 왜 안 보고 왔냐고 야단도 맞았을 것 같고 그리고 훔볼트는 오는 사람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는 법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답장을 보낼 때마다 수많은 지식과 데이터들이 베를린을 향해 그래요, 제가. 이 파상적인 단어를 사전에 찾아봤어요. 이게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는데 이 단어의 느낌이 이게 큰 파도가 계속 치는 거야. 파도가 계속 치는 걸 파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게. 그래, 훔볼트가 있는 집으로 편지가 이렇게 파도처럼 왔다가 파도처럼 온대. 그리고 훔볼트는 매달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식을 수합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있고 그걸 소화를 해가지고 내 수중에서 번식을 또 해. 그러면서 나중에 그 국왕을 불러가지고 일 좀 해야 됐을 때도 박스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 같으면 노트북 하나면 될 것을 얘는 진짜로 파일을 박스를 몇 개를 지고 공무를 보러 다니잖아요. 잠깐이라도 꺼내봐야 되니까. 아, 그래서 이제 우리 훔볼트가 자료 더미에서 이제 길을 찾고 가는데 너무 방대하니까 그래서 380쪽의 밑에서 완벽하게 조직화한다. 그리고 수집, 집필 그래가지고 이제 384쪽에 보면 이거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거지 않습니까? 파일별로 카테고리화해서 그때그때 꺼내볼 수 있도록 한다. 그래가지고 계열화를 잘 시킨 거예요. 조화롭게. 근데 아주 집요하고 정확하다. 해서 384쪽의 이 두 번째 문단에 훔볼트는 코스모스의 지필과 관련해 이제 포스트잇 쓰는 거예요. 포스트잇. 아 정말 우린 포스트잇인 거 얼마나 좋아. 색깔별로. 그런데 어떤 메모지에 중요, 어떤 메모지에 매우 중요, 어떤 메모지에 쓸 때 챙겨. 포스트잇을 막 붙여. 그런 다음에 어떤 박스 스크랩, 어떤 사람 목록, 어떤 용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이걸 한 동료 과학자가 보니까 그 자료도 대단한데 384쪽 밑에 셋째 줄 아름다운 매듭으로 완성하고 있다. 이 문장을 티밍골드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매듭은 어, 묶기도 하고 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글쓰기의 이미지로 이런 걸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썼다. 그리고 내 진리, 내 진실을 내가 표현을 그냥 하기보다 단어와 단어, 이미지와 이미지를 매듭으로 엮는 기술로 훔볼트는 코스모스를 쓰고 있습니다. 훔볼트는 조력자들 도움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또 뭐 틀리면 엄청 화내고 그래서 다인의 그 비그로 항해기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읽고 줄 다쳐가지고 의견을 보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훔볼트의 독서법이 아주 철저하고 잘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쓰여진 코스모스니까 엄청나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394쪽 이 훔볼트 업적이니까요. 두 번째 문단에 코스모스는
하하, 이거 그 위에 문단도 되게 재밌죠. 훔볼트 이 코스모스가 엄청나게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또 영어권에는 또 몇 종이 번역이 돼서 번역책들끼리 싸워. 내게 더 잘났어. 이렇게. 그런데 훔볼트가 코스모스 브라더스라고. 형제들이다. 이렇게 보고. 코스모스는 기존에 발간된 자연과학 서재들과 차원이 달랐다. 훔볼트는 이렇게 쓰여졌나 봐요. 독자를 우주에서 지구로, 지구에서 내액으로 이끄는 여행서 형식을 취했다. 그러면 이 독자가 문외한이더라도 그 이제 공간을 이동하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아주 상세한 정보를 쓰면서 이 마지막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자연을 어, 신비감을 잃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훔볼트는 아니다. 신비로운 자연에 관한 지식,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을 거야. 그런데 이제 제가 읽은 거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썼던 거죠, 훔볼트가. 그걸 계속 목표로 하면서 글을 쓰는 훔볼트의 목표는 이 394쪽에서 보면 코스모스를 쓰는 게 저는 그 대중서를 지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시대에 모두 다 알만한 우주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이걸 통해서 훔볼트가 도달하는 거는 달이 크기가 얼만지를 알라가 아니고 훔볼트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과학적 지식보다 오선민의 마음에 일어날 상상력. 거기를 만나고 싶고 그 달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조금씩 일으키는 독자의 상상력을 촉진하려는 글을 코스모스로 쓰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아 울프라는 이 저자 선생님의 울프라는 선생님의 말에 선생님 보기에 395쪽에 보면 코스모스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 거의 100페이지나 되는 도입부래요.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을 훔볼트가 보여주고 훔볼트는 기호까지를 포함했기 때문에 아주 그 당시엔 없던 방대한 기술이다라고 해서 396쪽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 세상 사람들은 코스모스에 열광했다.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대중서니까 너무 재밌고 이 책은 그 재미도 있었나 봐요. 너무 재밌고 너무 알게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공연 갔다가 막간에 갑자기 막 읽고 너무 아름다운 풍경 아닙니까? 이게 이제 뭐 일하다가 이제 강평쌤이 회사에서 막 회의하시다가 잠깐 기다려. 코스모스를 막 읽고 다시 회의하고 그 다음에 뭐 GD 공연하는 거 막 보다가 갑자기 코스모스를 읽고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이 책에 빨려 들어가는 풍경이 그러니까 지적인 열망이 또 극대화된 시대였겠죠. 그래서 이제 큰 인기를 얻었고 그리고 398쪽에 이제 우주 자연 이렇게 오다가 이권을 또 쓰고 그리고 훔볼트는 398쪽의 밑에서 다쳤죠. 상상력과 감각 중에 눈, 시각을 특히 강조를 하고요. 이 책이 이제 유럽을 막 빅히트를 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어판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던 다인도 가고 399쪽에 미국인들이 드디어 훔볼트의 저서를 읽게 됩니다. 미국인들이 읽으면서 코스모스가 발간되면서 상황이 달라지는데 훔볼트는 미국 전역에서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이 됩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그 자연 예찬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에드가 알렌 포 그 검은 고양이 썼던 분 아닙니까? 에드가 알렌 포는 문학 장르를 하나 시도 많이 쓰셨는데요. 에드가 알렌 포가 공포라고 하는 독특한 그 문학의 공포문학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창안을 합니다. 공포문학을 창안을 하는데 에드가 알렌 포도 코스모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네요. 그런 부분도 다시 포의 검은 고양이를 읽으면서 찾아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 힌트를 얻었던 거는 뭐 산문시도 헌정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이 밑에서 셋째 줄에 훔볼트의 접근 방법의 영향을 받아 영적 세계와 물적 세계를 모두 다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훔볼트가 나중에 훔볼트의 영향을 받은 에르스트 해켈의 경우에도 이론론자가 된다라고 말해서
정신과 신체를 나눈다든지, 인간과 동물을 나눈다든지, 자연과 문화를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태도를 해켈은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이론론으로 다 연결된 전체 하나로 파악해야 되는 이론론자가 된다라고도 하는데요. 훔볼트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읽은 거에 대한 별 그런 그런 거를 우리가 못 찾았는데, 에드가 알렌 포우는 훔볼트의 연결성에 감발을 받아서 영적 세계와 물적 세계의 구분을 넘는 이야기를 쓰려고, 그러니까 시를 썼다고 하고, 소설도, 검은 고양이 기억나십니까? 아, 저런. 이게, 아니, 아실 텐데. 하여튼 다 까먹었는데요. 어떤 집 벽에 자꾸 밤마다 고양이 소리가 들려. 고양이 없어. 고양이 소리가 들려. 그래서 벽을 팠더니 시체가 있더라 이런 거고. 시체가 뭐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그 공포 얘기가. 그래서 아주 읽으면 기분이 나쁘다 할까? 뭐 그런 으스스한 그리고 시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에드가 앨런 포에. 요 에드가 앨런 포의 그 작품이 다시 불란서에 수출돼 가지고 보들레르가 악의 꽃이라는 시를 쓰거든요. 요 이제 다음에 있는 건데, 그래서 미국은 유럽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식민지 출신의 문학가가 유럽에 소개돼서 더 잘 썼다라는 1번이 에드가 알렌 포라고들 하고, 그래서 막 큰 인기도 얻는데, 그 이전에 훔볼트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훔볼트가. 그래서 만물이 연결되는 거에 영혼에 대한 것도 이제 또 더 생각해 보라고 촉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 자, 여기서부터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는 같은 이야기에 이제 여러 버전이 나오는 건데요. 연결로서의 읽기가 있고 연결로서의 쓰기가 있는데 훔볼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근데 직접적으로 훔볼트의 연결은 읽을 때는 무수한 그 메모, 그 다음에 쓸 때는 독자의 상상력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글쓰기와 연결,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의 계승자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를 천천히 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생각과 또 인상적인 부분 있으셨으면 조금 나눌까요? 글을 막 쓰고 싶으시죠? 아니면 그림이라도. 그런 의욕이 만발하시네요. 표정을 보니까. 그림을 잘 그리면 참 좋을 것 같아. 네. 어떠세요? 아니면 다른 얘기 주셔도 됩니다. 요까지 부분에서. 책만 네. 뭐야. 아, 네네. 그 훔볼트가 과학자잖아요. 네네. 그 과학하고 그 문학 작품, 그러니까 뭐 시 같은 예술 작품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네. 되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그 완전 다른 분야로 지금도 이과 문과가 완전 그 뭐 이렇게 뭐라고 완전 다른 분야, 다른 뇌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학문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가 같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인상 깊기도 했고 도대체 어떻게 썼지? 뭐 그 네. 문체가 도대체 어떨까라는 그 궁금함이 되게 많이 좀 생기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예술가도 되게 많이 지원했다고 나오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거는 훔볼트가 좋아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그림을 그릴 때 되게 그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리기를 또 훔볼트가 요구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아까 뭐라고 했지? 자연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지 않고 근데 주관적인 자연이라고 해야 되나? 감성이 들어간 그런 것도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훔볼트가 완전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있는 자연하고 동떨어진 뭔가를 또 오케이 했을 것 같지는 않기도 해서 뭐 그 관점은 어떤 거였을까라는 뭐 궁금함도 좀 생기기도 하고 음, 그랬습니다. 사진과, 어,
그 자연 그림에 대한 그 부분, 제가 페이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훔볼트가 침보라쏘라고 하는 이 산을 보고 자연 그림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과학 지식의 표현법을 발명했다. 근데 그 자연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산이 있고 양쪽에 고도 등등 해가지고 정보의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에. 그래서 독자가 손을 대고 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손으로 그 자연 그림을 따라가도록 눈으로 읽는 게 그 이제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한 부분인데요. 훔볼트에게 중요한 거는 그의 독자가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 당신이 서 있는 계룡산이 침보라스는 그러니까 막대한 자연을 얘기를 이제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이념적 틀이고, 계룡산은 이 높이면 침보라스엔 이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독자가 사진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객관 정보라서 진진쌤도 같은 걸 인출하고 저도 같은 걸 인출하는 방식이 아니고 어떠한 과학자의 지적 표현은 독자가 그걸 이용할 수 있게. 근데 이용은 어떻게 하냐면 일관된 정보를 백과사전처럼 A부터 Z까지 다 알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디드로식의 백과사전처럼 쓴 게 아니고 종합하려고 하는 훔볼트의 후계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훔볼트도 자연 그림을 그린 게 자기가 다시 이용하려고 다시 이 침보라쏘를 내가 다 알지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릴 수 있는 침보라쏘가 있다고 생각하기, 그리고 독자들도 그 그림을 계속 이용하기, 객관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 객관이 당신에게 어떠한 이유와 의미로 다가가는지를 제고하도록 하는 그 손가락에 있는 그 한 문장이 이제 저한테 중요해서 그런 방식으로 지식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책을 읽는 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응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쓰기 위해서, 요런 거는 어떠세요, 진진쌤? 그 책에 굳이 뭐 백과사전 뭐 한 되게 네, 어쨌든 그런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이 책에서 지난 시간에 뭐 어떤 다른 훔볼트에 대해서 쓴 어떤 저자는 이 책을 되게 비판했다고 해야 되나? 그 훔볼트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다고 이제 비판했다고 지난 시간에 잘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거 보면은 이 책에 주로 많이 나온 내용이 훔볼트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훔볼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뭐 네네, 각 이렇게 뭐 학문의 뭐 예술이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연구를 해내거나 뭐 활동을 한 사람들 얘기가 주된 걸 보면은 그 훔볼트가 뭐 책을 쓰거나 연구를 해서 뭔가 이렇게 저작 활동을 했던 어떤 방식이, 그러니까 네,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촉발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상상력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누군가에게서, 그러니까 호기심 있는 누군가가 읽는다고 하면은 그 각자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에서 어떤 상상력을 촉발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을 이제 뭐 이렇게 볼트가 이렇게 자극시켰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네. 합니다. 저는 이 책이 정말 좋은 책, 저한테는 좋은 책입니다. 훔볼트라는 이름으로 그 개인이 아니고 그 이름이 이제 어떤 세계관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세계관으로 새로 그 지식과 훔볼트를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가 소로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훔볼트와 함께 소로와 연결되는 이 세계를 훔볼트는 만든 거죠, 새로. 새로운 연결의 세계를. 이런 게 인상적인데요. 해켈 있잖아요, 해켈. 제가 이걸 보고 과학자가 의외로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다인도 이런 뭐 너무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해켈은 나치즘과 관련해서도 욕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이 생애의 그 평가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전혀 아니고 해켈의 그 그림책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해켈 부분에서 안드레아 울프의 본래 목적은 훔볼트가 펼쳐 보여주는
어떤 광대한 지식을 나누는 세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저한테나 훔볼트 답사단에게도 이제 너무 감발을 주는 부분이 많다. 제가 특히 그 해켈 부분이 저는 제일 재밌었어요. 해켈 부분이. 이게 아르누보라는 예술 양식을 건드리기도 하고, 만국박람회 아치 입구도 되고, 너무, 네요. 해켈 부분을, 어, 그, 보고 싶습니다. 해켈을 설명을 합니다. 해켈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22. 미술, 생태계, 자연.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이 혁명과 자연, 정치와 자연, 미술, 자연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주가 다 삶 전반에 걸친 활동이더라고요. 미술, 생태계, 자연인데 이 해켈은 설명할 때부터 부시냐 현미경이냐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 그림이죠, 그림. 그림을 그리고 싶고 그림을 잘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켈이 훔볼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그 486쪽에 일반 생물 형태학이라는 책을 해켈이 이제 쓰게 됩니다. 이제 아내 죽고 뭐 될 대로 되라 이제 난 걱정이 없다 막 누구는 뭘 욕을 들어도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된 되게 공격적인 책인데 다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486쪽에 생태학이라는 단어도 해켈과 함께 처음 나오네. 이런 정보 같은 게 인상적인데 이 생태학이라는 단어에 우리 지금 많이 쓰는데 내년에 어두운 생태학이라는 책을 한 권 보려고 해요. 어두운 생태학이거든요. 그게 그 샤머니즘, 애니미즘과 관련해가지고 하여튼 이상한 책을 볼 건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 생태학이라는 그 개념의 가운데 있는 거는 가족. 그러니까 생태라고 하는 개념에 처음 쓴 사람은 가족 관계를 되게 강조를 했는데, 그게 뭐 엄마, 딸이 뭐 아주 친한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다투면서도 이렇게 강조된 가족이, 생태학 개념에 들은 뜻은 가족이, 대가족. 그리고 해켈은 이론론을 주창했기 때문에 해켈의 이론론은 가족 이미지로 생각할 수가 있네요. 요것도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해켈의 일반 생물 형태학은 생태계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487쪽에 통합된 전체다 자연 학문을 창시를 합니다. 그리고 해켈은 제일 저한테 중요했던 건 490, 491이고 이걸 선생님들하고 이제 제가 준비한 오늘의 이 연결의 핵심과 그 훔볼트와 완전히 공명한 지점이 일단 해켈도 열대를 좋아한다. 아니 우리가 열대를 가긴 가야 될 건가 봐요. 좀 남미로 못 가더라도 침보라소는 갔다 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열대가 제일 중요하다 생태학에. 그래서 이 해켈이 열대인데 두 번째 문단에 동물과 식물의 상호관계 및 환경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은 자바섬, 열대우림, 나무, 착색란이다. 곤충은 가루매개자, 동반자, 그 다음에 등반가. 이 모든 것들은 생태계의 다양성, 그러니까 연결되려면 다양해야 된다. 공존도 다양해야 가능하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계속 하게 되는 얘기인데, 테그노일리학에서. 그런데 동물과 식물 곁에는 이 문단 밑에 셋째 줄에 적이나 기생자도 있다. 가족 안에 적이나 기생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기생을 한다고 해서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고요. 원래 가족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적이나 기생자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연결과 공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요 부분이 청킹 멘션이 떠오르더라고요. 적이랑 기생이랑도 곁에 붙어 사는 거다. 이런 연결의 이미지. 그 다음에 이 해켈이 우리처럼 잡지도 만들고 우리처럼 책도 막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막 하면서 490쪽의 밑에 주제 미술이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면서 해켈은 100개의 정교한 사파들을 추려 자연의 예술 형태라는 소책자 시리즈를 발간했어요. 이 시리즈를 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훔볼트의 제자들은 책을 많이 써. 자주 써. 고쳐 또 써.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리즈인데 이 사파로 돼 있는데요. 사파들은 수천 점의 사파 중에서 엄선된 것으로
당시 형성되고 있던 아론 후보를 활짝 꽃피운 모티프가 됐다. 예술계를 촉발해서 나는 지난 50년간 훔볼트의 아이디어를 추종해왔지만 자연의 예술 형태는 과학적 주제를 미술가와 디자이너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훔볼트의 아이디어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훔볼트가 하려는 것도 이 과학 지식을 독자 각자의 삶에 응용하기를 바라는 거죠. 일상적으로. 그게 내 공책에 앞에 장식을 하든 집에 계란 후라이를 그 모양으로 굽든 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익히고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일상에 응용하라고 한 걸 해켈이 생각했다. 그래서 해켈은 이 책이 훔볼트의 자연 그림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사파들은 미생물의 장엄한 세상에 미와 장엄함을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해서 현비용도 보고 망원경도 쓰라고 했는데 아주 작은 걸 보고 큰 그림으로 그래서 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그러니까 과학만 가능한데 미술가, 건축가, 공예가들이 사파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다 사용자 중심의 책인데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에필로그에 등급표가 첨가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용하는 책이잖아요. 자연 그림처럼. 그래가지고 예술적 중요성에 따라서 비고난의 극히 풍부, 중요도. 그 다음에 다양, 장식, 적합, 코멘트를 달았대요. 해켈이. 이게 지금 이 미세한 세계의 장엄함이 공예품이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마우스. 공장이 찍어 나오는 거죠. 공산품이죠. 공예품이. 막 이렇게 전문 장인이 일생에 하나 만들고 이런다기보다 대중에 쓰는 생필품인데 거기에도 쓸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일상적인 걸 과학을 가지고 연결하는 다리로 지금 책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 해켈은 사람들이 자연에서 멀어가던 시절, 예술을 통해 인간과 자연을 재통합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미술 건축, 이게 운동이었는데 엄청나게 그 자료를 준 거죠. 그래서 494, 495. 세상에. 만고방망이를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것도 참 좋았어요. 497쪽에 훔볼트가 밑에 마지막 문단에 미학을 통해 자연의 통일성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상력으로 우리는 연결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다양한 미적인 방식으로 상상력을 더 응용하면은 통일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고 자연이 스며든 미술은 새로운 세상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니까 진희쌤이 아까 보신 것처럼 해켈이 하려고 한 거는 있는 그대로의 객관 세계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함께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계. 훔볼트가 원하는 것도 오선민이 읽고 쓸 새로운 글, 윤정임이라는 사람이 읽고 쓸 새로운 글, 이런 방식으로 그랬을 거라고 해켈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 감동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미술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준대. 해켈이 하고 싶은 거는 독자들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거. 이 훔볼트가 하려고 했던 것도 훔볼트의 코스모스는 읽으면 자연을 사랑하게 된대. 그러니까 과학자가 할 일은 그 지식을 독자가 사랑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게 하는 거. 글을 쓰는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는 그게 나의 사적인 일이더라도 읽는 사람이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너무 그런 감동이 있을 수가 해서 제가 준비한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로도 훔볼트 덕분에 이 월든이라는 책이 412. 소로는 훔볼트를 뭘 개성했냐면 관찰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심하게 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가방에 아니면 뭐든 관찰을 계속 합시다. 그림을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관찰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좋으셨죠. 414쪽에 보면 멀리 안 가도 된다. 너 자신의 강과 바다를 탐험하라. 이 위대한 말이. 멀리 안 가도 된다. 우주는 하나니까.
이래서 너 자신의 강과 바다를 탐험하라. 그래서 소로는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였는데 이 깊은 이 월든이라는 호수를 우주처럼 탐구하고 관찰했기 때문에 훔볼트랑 관계가 된다고. 그래서 그 헤켈처럼 이 이제 이후에 나온 분들은 다 너무 자연과 우정을 나누어 사랑을 해. 외롭지 않아. 그리고 소로도 448쪽에 관찰 습관, 첫 번째 문장 밑에 셋째 줄, 관찰 습관이 대단하다. 그래서 420도 중요했습니다. 소로에 대해서 월드는 마지막 문단, 밑에 두 번째 문단, 월드는 소로가 특별한 장소에서 집필한 미니 코스모스, 월든 호숫가의 온갖 동물들, 월드는 소로의 관찰일지를 기반으로 탄생했다. 그러니까 침보로스를 갈 때 humboldt가 계속해서 관찰일지를 썼던 거. 우리도 그러자요. 그 다음에 진진쌤 요거는 어떠십니까? 객관성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순수한 과학 탐구는 없다. 네,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생각하고요. 모든 팩트의 기발은 내 관찰, 내가. 오선민이라는 사람이 본 것이 출발이고 팩트는 시적인 관찰의 산물라고 소로는 말했다.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무르익게 하는 거죠. 있게 하는 거, 자라게 하는 거, 키우게 하는 거. 그래서 관찰에 대한 새로운 정의, 그 코스모스라고 하고 440쪽 훔볼트가 추위를 싫어했대네요. 그렇고 훔볼트는 온갖 언어를 다 쓸 수 있었고 그런데 훔볼트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디 갈 거야? 아, 이거도 좋으셨죠? 세계 문답에 어디 갈 거야? 내일 어디 갈 거야? 이거 묻고 뭐 읽었어 오늘? 이거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만날 거야? 이 세 개가 기본적으로 훔볼트가 타인에 대해서 어디 갈 거야 너? 어디 갈 거야? 내일 어디 가실 거야? 어디 갈 거야? 뭐 읽었어 뭐? 누구 만날 거야? 이런 걸로 그 계속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훔볼트는 뭐 엄청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엄청나게 쓰고 씁니다.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모르고 446쪽 안데스의 심장이라는 이 작품을 끝나고 제가 그 공유를 우리 단톡방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 회화를 요새 기술 이용해 가지고 humboldt의 관찰 일지를 얼마나 잘 응용했는지를 하나하나 뜯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지 퍼킨스 맛이라는 분이 자연을 보호한다. 환경을 잘 이렇게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훔볼트를 계승하고 이분도 457쪽에 엄청나게 노트를 챙긴다. 이게 이제 제 눈에 계속 들어오네요. 엄청나게 필기하고 노트하고 이 머리가 너무 좋은데도 바람 불면 노트를 부여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모토예요. 우리가 바람 불면 노트를 부여잡고 이런 비유도 좋아하는데 456쪽에 나는 밑에서 마지막 문단에 고작 20개의 언어를 구사한다고 으스대는데 자네는 무수한 언어를 쓴다. 고작 20개 꼴랑? 아,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연에는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는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켈 얘기를 했고, 강 선생님께서 이렇게 반가워하셨던 존 뮤어라는 분은, 존 뮤어도 humboldt를 그래서 504쪽에 보면 훔볼트 인생은 걷기로 점철되었다. 그래서 걷기의 성인 그리고 더 멀리 가려고 했던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이 연결과 글쓰기에 대한 걸로 끝났네요. 시간 조금 더 되긴 했는데요. 짧게 오늘 어떠셨는지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치열한 눈치싸움이. 아, 참 좋네요. 참 좋네요. 아니, 저는 그냥 그 자연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느끼는 바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느낀다는 게 네네. 감성으로, 아, 멋있어, 뭐, 훌륭해, 이게 아니고,
아주 디테일하게 관찰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네.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처음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결이라고 하는 게 뭐랑 연결을 하나 어떤 거랑 연결을 하나 뭐 연결을 어떻게 하나 생각해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거나 전혀 모르는 거는 근데 책도 맨날 똑같이 읽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읽으면.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 같은데 늘 같은 사람, 사실은 자기를 만나고 있는 거랑 비슷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뭘 만난다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랑 세계를 만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일단 벽이 있다는 전제에서 그 벽을 연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미지가 벽을 어느 정도 넘어가는 근데 이 벽을 넘어가는 거는 점프가 일단 안 되잖아요. 네. 촘촘히 여기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진짜 원 바이 원으로 가야 된다면 그 방법으로 관찰이나 그러니까 그 사유를 통해서 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서 이게 가르침을 받는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소 알아야 되는데 아주 천천히 그것도 엄청나게 이제 뭐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뭐 그런 게 있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면 그냥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거나 인간 위주로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도대체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게 뭘까에서부터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이제 오늘 세미나 들으면서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마녀 배달부 키키가 맨 처음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바람 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 글에서도 쓰셨지만 그럼 우리는 키키가 누워있는데 풀밭에 이게 끝인데 사실은 미야자키 하야오 선생님도 거기에 곤충이라든지 바람 소리 바람에 흔들려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를 그린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리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데 보는 사람은 그 주인공이 포커스 있고 라디오 소리가 살짝 들리고 그냥 얘가 오늘 가느냐 마느냐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그 아는 만큼이라고 하는 게 그, 글, 진짜 아주 더디게 글쓰기로 아주 밀어나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글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탐험을 한다든지 생고생을 한다든지 아주 그런 극단적인 충격이라든지 어떤 아니면 아주 운명적인 만남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밀려서 간다든지 그런 게 그러니까 밀려서 가든 누가 땡겨서 갔든 아주 운명적인 만남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봤어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이 훔볼트가 위대한 훔볼트인데, 본인이 영상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등산화를 신으신 게 아니고, 그런 옷을 입고 그 고도에서 산소통도 없이인데, 도대체 저 사람이 발로 걷고 싶은 저 열망으로 닦은 길이고, 본인이 진짜로 엄청 많이 써서 문체를 이렇게 써볼까 저렇게 써볼까 하면서 저는 훔볼트가 자기의 독자들과 대화를 하려고 엄청 애를 썼다고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너무 좋네요, 강평쌤. 점프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그 humboldt 선생님 되게 집중하시잖아요. 글을 네네. 쓰든 하든 그리고 되게 단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기도 했지만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사유를 못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핑계지만 그게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의 시선과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너무나 많은 매체와 눈을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흘려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뭘 자기가 관찰하기 적극적으로 자기가 관찰하기보다는 여기저기서 막 반짝반짝하고 뭐 이러는 거에 너무 시선이 그런 아까운 시간들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음, 그 다람살라에 계시는 유나 쌤이 예. 다람살라에 계시면 좀 더 단촐해지나요? 갑자기 그게 단촐해지고 뭔가 여기보다 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나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이 납니다. 여기 와서도 뭐 저는 별로 눈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 연결하고 상상력이 엄청 붙어 있는 그 단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연결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하실 때도 그렇고 뭔가 내가 자연하고 연결되는 거랑 또 내가 수집한 관찰
것들을 또 연결하는 것도 있고 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주면서 연결되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 하나하나에 다 상상력이 없으면 이게 네. 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상상력이라는 게 그냥 그 단어만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그냥 허공에서 뭔가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는 엄청 구체적인 대상들이 있고 이제 그 관계에서 뭔가 상상력이라는 거는 원래 했던 방식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힘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서 다뤄지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글쓰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근데 또 데르스 우잘라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지금 우리가 했던 이제 공부 중에서 그 유일하게 글을 안 쓴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문자를. 네, 그 홍콩 거기 청킹맨션 그분도 어쨌든 글 쓰기로 그걸 마무리를 했고, 네. 거기 보스가 안 쓰는구나 글을. 보스는, 네. 네, 어쨌든 좀 특이한 사람들은 글을 안 쓰네요. 음. 어, 다 글을 써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글을 쓰, 글을 안 써도 연결할 수 있으면 하면 되고, 안 되면 글이라도 쓰자 이렇게. 안 되면 쓰자. 어, 그, 왜 데르수자라는 글을 안 배웠을까? 아니, 좋은 포인트고요. 훔볼트한테 책이라고 하는 매체가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훔볼트는 되게 과감했던 것 같기도 해. 책이라고 하는 거에 생각을 바꿨지 않아요? 책만 놓고 보면 이 책을 보면은 뭐 이렇게 두꺼운 거 양장돼가지고 읽고 별고 이런 시대인데 책 자체가 또 되게 귀한데 책을 뭐 그렇게 뭐 귀하게 뭐 이 지금 작업한 방식도 되게 특별한 것처럼 안드레아 울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붙여서 쓰고 막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데르수잘라는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다음 주부터 시작할 티밍골드는 모든 것,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이것도 쓴다라고 하더라고. 이제 정의를 바꿔가는 거죠. 쓰는 거에 대한 정의 자체를 바꾸게 되는데요. 그러면 또 데르수 우잘라가 사냥을 하는 걸 티밍골드 방식으로는 쓴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지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쓴다는 게 뭘까? 어디에 뭘 새긴다? 뭐 내가 지식을 남긴다? 그리고 내 생각과 자취를 흔적처럼 둔다 이러면 짐승이 걸어가서 남긴 건 쓴 게 아니야? 티밍골드 책에 아침에 일어나면 민달팽이가 찌 그어놓고 간 게 자기 집 앞에 있대요. 한 줄을 쓰셨구나. 그렇게 했을 때 쓴다는 이미지도 바꿀 수 있고요. 그럼 자연 전체가 쓴다 이렇게도 갈 수 있겠네요. 정의를 바꾼다면은 또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고, 근데 너무 그 우주자연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 있는 모든 주인공들에게 너무 이렇게 절실하게 중요하고, 뒤로 갈수록 이걸 알려줘야 돼, 이렇게 이제 좀 더 매달리게 되니까 더 많이 쓰기도 하고요. 돌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해볼까요? 좋네요, 좋네요. 유리쌤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과학한다는 사람들이 다들 이제 분리하려고 다 그쪽으로 이제 간다 이러고 가고 있는데 혼자 정반대의 길에 올인하고 막 죽음과의 사투 다 쓰냐 마냐 그렇게까지 한 것이 되게 자유롭다 그런 어, 생각이 들었고 네네. 선생님이 자유공화국 이야기 그런 거 짚어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거의 자유공화국 시민들에 대해서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이제 자유로운 곳에 서식하기 위해서 서식지를 옮겨 다니고 그 자유로운 곳에 분포하는
그런 과학자들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막 생기를 불어넣고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자유로운 젊은 친구들 혹은 나이 들어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읽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되게 이제 20대 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그래서 이거를 쓰는 작가의 입장은 뭘까? 약간 이모 같은 그런 느낌인가? 그런 생각도 좀 했는데 좀 번역하신 분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그냥 기사 딱 하나만 찾아봤는데 이 번역하신 분은 좀 번역을 유연하게 하고 싶다. 자기의 타겟은 3, 40대다. 그 사람들이 읽게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싶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 뒤에 번역자도 삼촌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셨나? 그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이 번역자를 찾아봤어요. 그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분이 번역하신 뜻밖의 책을 봐가지고 그 책이 뭔지는 오늘 까먹었는데, 오늘 책을 까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카프카를 번역한 사람들을 하도 그 책이 이상해가지고 번역자들이 번역한 책들을 따라가다가 이게 카프카랑 친한 다른 작가의 계열을 발견하게도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숨은 연결에 시크릿 코드가 하나 들어있네요. 번역자로. 요 선생님이 많이 번역문이 좋았어요. 요것도. 그래서 좋았고요. 그리고 기현쌤하고 정윤쌤이 마지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현쌤 어떠십니까? 음, 뭐, 책 읽으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는, 그러니까, 좀 전에 유리쌤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시대적인 분위기 자체가 과학이 되게 분류하고 전문화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 코스모스가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뭐 한참 걸려서 나오긴 했지만, 나왔는데 이게 대박이 났잖아요. 그 네네. 사람들도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도 이게 대박이 났다는 것도 좀, 그래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라는 생각도 그런 질문도 들었고, 그리고 전부터 들었던 생각인데, 저는 이제 스티븐 제이 골드 책을 읽을 때 이제 진화론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다윈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다윈이 엄청난 이 진화론의 대가시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난 무슨 어떤 시조처럼 생각했었는데, 이번 책을 읽으면서 과학자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어디 조금씩 언급됐던 분들이 많이 나오시면서 그런 연결성도 되게 재밌었어요. 다윈은 또 이 훔볼트에게 이렇게 어떤 영감, 아니면 어떤 느낌, 이걸 받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헤겔도 훔볼트에게, 또 헤겔이 비네가 헤겔에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작품도 탄생하잖아요. 뭐 이런 연결성도 되게 좀 놀랍기도 하고, 제가 딱 하나 되게 단면만 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었기도 했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고, 또 말씀하셨던, 계속 우리가 어떤 연결과 상상력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자연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라는 게 되게 세 가지적이고 막 이래도 모르고 보통 지나치게 되는데, 정말로 이렇게 가만히 서서 새소리 들어보면 이게 똑같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날그날의 새소리가 다를 것 같은데, 그날그날의 바람소리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하게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훔볼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런 느낌이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게 이렇게 깨어지진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난 느낌이에요. 훔볼트라는 선생님을 만난 느낌이었고, 네, 그리고 진짜 처음에 좋고 다음 책이랑 엮어가지고 그 티민골드가 그 라인스잖아요. 선학이라고 줄의 스터디 오브 라인스야. 그 선학인데 선하고 영성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쓰기하고 연결하고 지금 감각 상상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론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희님 조금 마지막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자연의 발명이 그 원래 제목도 자연의 발명이지 않습니까? 왜 발명이라고 붙였을까? 자연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연결되고 연결할 때 자연이 그때그때마다 다시 발명되고 있다라는 거를 강조한 책이라고 이제 읽게 됐어요. 연결을 내가 하고 연결될 때 계속 발명되는 중인 그런 것도 강조를 할 수 있어서 상상력으로 계속 태어나는 자연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보게 됐고요. 정희쌤 어떠십니까? 책을 안 읽으면 정말 연결하기가 어렵고요. 저런 죄송. 책을 네네네. 네. 시험이 있어서 예. 책을 못 읽었는데요. 저는 그 자연자유공화국, 예. 자연 입장에서는 이러면 진짜 좋겠다. 우리의 독재를 당하고 있는데, 자연이 자유로워지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 그 종교인류학에서 바타유 배우고 있고, 그 동물성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신성한 거라고 배우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가을 너무 좋아서 산책을 하는데, 예. 산책 그 공부하면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연을 너무 좋아하는데, 느낌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상으로서 대상화시켜서 좋아했구나. 근데 거기에 미생물도 살고 벌레들도 살고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이 있어야 연결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서 음, 들었습니다. 네. 네. 지식을 상상력의 도구로 쓸 때 자연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해켈이 말한 것을 정희쌤 말씀해 주셨네요. 네, 기현쌤. 지금 정임쌤이 신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잘 네네.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감각이 혹시 근원으로 어떤 돌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근원을 상상한다. 그런 것과 신성이 또 연결되는 것인지도 그런 말씀이신지가 궁금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바타유라고 하는 철학자가 생각하는 신성함이라는 거는 자연적 차원에서 본래적으로 내가 동물이잖아요. 의식과 문명을 다 갖기 전에 그 차원에서 느껴지는 직접적 충만함,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훔볼트의 이 책으로 돌아가면은 그 발명이란 단어 정말로 이제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싶다. 이게 오늘 준비 끝나고 나니까 발명을 많이 공부를 못 했더라고요. 근데 발명이란 단어가 참 이 책에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발명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훔볼트도 이 뒤에 있는 과학자들도 다 지구는 어떻게 생겼을까? 다윈도 생명은 어떻게 출현했을까? 이런 방식으로 근원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면서 발명을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 거죠. 해 나가는 거. 근데 발명이란 단어가 있고 코스모스가 촉발하는 것도 새로운 자연이 계속 태어나고 있다고. 그 훔볼트라면은 신성함을 또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겠네요. 동물성이라기보다 인간을 또 동물의 차원으로 돌리기보다 그림을 그리면서 이건 또 동물이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인간적 차원의 방식으로 자연을 다시 탄생시키는 거에 대해서 인간 중심적이다라고만 볼 수 없는 또 세계관이 있지 않을까? 이 훔볼트 책이 번역이 조금 된 것도 있으니까 방학 때라든가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읽어보도록 하고요. 티민골드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티민골드의 어디까지 읽으면 됩니까, 진진쌤? 아주 제가 몰라서요. 네, 그러면 카톡으로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각자 공지 보고 네, 아니고 읽고 싶은 만큼 읽고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히 네,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때까지 고생하셨어요. 좋습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